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정 오늘 문제 해설해 드릴게요. 일단 그 해설은 자료 책자 요거하고 같이 제가 연결 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만들었던 문제는 일단 기본교육과정의 총론 문제 있죠. 총론 문제와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정 이제 도덕, 과학, 사회, 국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를 제가 구성했을 때 막무가내 한 게 아니라 일단 가장 기본인 기본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 같은 경우에 오늘 문제에 어떤 모형이 출제가 되었었습니까? 사회, 논쟁 문제 수업 모형 맞죠?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초등교육과정은 논쟁 문제 수업 모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원문 자체에는. 근데 기본교육과정에는 무슨 수업 모형이 들어있나요? 논쟁 문제 수업 자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험 출제가 잘 되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문제를 구성했으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A면에 7번 문제 있죠. A면 7번입니다. 이 문제 임지훈 선생님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 요 지금 1번 그 7번 문제 스타일은 작년에 초특이 이 형식으로 나왔었죠. 그 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화하는 형식으로 주고 그냥 문제 그냥 물어보는 거 맞죠?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형식으로 제가 부분만 바꿨어요. 이제 초특에서 나온 부분이 있고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 7번 문제를 구성할 때 제가 뭘 인용했냐면 작년 초등교육과정 문제 있죠. 초등교육과정 교직논술이 교육과정 총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나온 부분이 초특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안전한 생활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안생 물었었죠. 작년에 보니까 2번 문제가 안전한 생활에 대한 문제였고 안전한 생활 시수에 대한 문제였죠. 3번이 뭐였습니까? 다시 총론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걸 모티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일단 여기 부분은 뭘 보시냐면 이 책자 있죠. 책자 같이 보십시오. 같이 해설할게요. 이 책자는 뭐냐면 기본교육과정 있죠. 기본교육과정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책자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기존에 혹시나 이 교재하고 똑같아. 이거 똑같은 책자입니다. 어디 보시냐면 넘겨서 한 장 넘기면 이제 넘겨보시면 1페이지 해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1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두 장 넘기면 나와 있죠. 총론부터 쭉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정리한 거예요. 다 원문입니다. 원문을 공부하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를 고민해서 제가 정리한 건데 여기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원문 그대로 있고 위에 출제 경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기존의 총론이 어떤 식으로 임용고사에 출제가 되었는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출제가 된 기출 부분이고 까만색 동그라미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별표가 되어 있는 건 기출이고 까만 동그라미는 신설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특수에 나온 문제 몇 문제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문제는 여기 총론은 80% 이상이 초등교육과정 총론과 겹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도 초특에서 뭐 할까? 또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초등교육과정 총론 문제와 초등특수의 총론 문제 있죠. 그걸 다 아우른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 핵심 역량 또 평가입니다. 평가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부산광역시라든가 보면 무슨 평가를 없앴다고 TV에 많이 나왔었죠. 객관식 평가를 없앴다고 이슈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2015에서 핵심 역량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평가 쪽입니다. 우리 평가하면 계속 교육과정에서 과정중심 평가, 과정중심 들어봤죠? 그럼 과정중심 평가는 무엇과 같이 비교해야 됩니까? 결과중심입니다. 그러면
평가 쪽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죠. 그럼 교수학습 방법에서 어떤 수업 모형을 2015에서 굉장히 강조합니까? 힌트, 인성입니다. 인성이라는 시각에서. 협동학습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작년에 초등 특수에서 협동학습 직소2 나왔었죠. 초등교육과정의 총론에서 협동학습 직소2가 나왔습니다. 협동학습이 강조한다는 것은 창의 인성에서 인성적인 인문 소양학적 측면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막연히 암기를 하지 말고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선생님 구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교육과정은 원문을 보는 거 맞죠? 원문을 맞는데 조금씩은 추가해 볼 게 있었습니다. 총론에서. 그게 여기 보면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점선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된 부분입니다. 선생님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나온 거 보셨나요? 500페이지 다 볼 수 있겠던가요? 선생님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은 해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볼까요? 원문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원문 그 자체, 해설은 요약해도 돼요. 그러나 원문이 훨씬 뭐할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중심이고 밑에 제가 네모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논술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걸 제가 추가해 놓은 것들입니다. 가장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과정 중심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존의 평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 둔다? 과정 중심이죠.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에서 작년에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총론에 나왔던 부분이 2페이지 가장 오른쪽인 초등학교 현재와 시간 배당 밑에 나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나왔었죠. 지금 거기서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3번 나왔었죠. 3번 나와서 그 다음에 몇 번 나왔었습니까? 복식학급 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7번 나왔었죠. 작년이 그게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똑같이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었어요. 작년 나왔던 부분 한번 보시고, 저도 그 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실래요? 3페이지에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2번 보시면 교수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부분 보면 제가 까만색으로 점을 찍어놨죠.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점 찍어놓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무엇? 신설된 부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2번 교수학습의 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1번부터 9번 항목이 되어 있죠. 요게 작년에 초등 교직 논술에서 4가지를 그냥 쓰라고 했어요. 4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초특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과거에 협동학습 쪽도 물어본 적이 있었었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제가 다 별표를 해놓은 이유는 왜 그랬냐면 초등 교직 논술에서 9개 중에 몇 개 쓰라고 했으니까 4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별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를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까? 신설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거기 이제 고딕처로 돼서 신설된 부분이 있죠. 그걸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융합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할래? 라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과 간의 무엇? 내용, 연계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15 개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뭐죠? 창의, 융합형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융합적 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창의 융합을 이렇게 묻지 않으면 보다 직접적으로 물을 때 어떤 교과에서 물어볼까요? 창의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유의점을 써라. 그럼 기억나는 교과 있습니까? 그래서 수학과예요, 수학과. 수학에서 나왔었고요, 기존에. 선생님, 그리고 거기 7번 문제 보십시오. 7번. 능동적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슨 학습을 활성화한다? 토의, 토론학습을 활성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1번부터 9번 항목은 반드시 뭐 할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1번 있습니까? 지금 1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1번에서는.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보십시오. 반가로 3번 보면 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폭과 깊이의 심화. 혹시 이게 딱 떠오르면 이 말을 읽었을 때 각 교과를 공부했을 때 뭐가 떠올라요? 내용 체계표가 떠올라야 되겠지. 내용 체계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역, 그 다음에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 이게 1, 2, 3, 4, 5, 6의 내용, 요소, 폭과 깊이를 뭐 했다? 심화시켰다 그 말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제를 물어보려면 교과에서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교과에 뭐가 되기 때문에 공통이에요. 물을 땐 어디서 물을까요?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총론과 일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분리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위에 있는 말을 보면 학교는 교과 목표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각 교과목을 공부할 때 굉장히 우리 중요한 게 뭐였죠? 성취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각 교과에서는 성취 기준을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거라면 이건 거기에 대한 뭐가 될까요? 아웃라인입니다. 각 교과에서도 그러면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또 뭐 해야 돼? 눈여겨 더 봐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옆에 평가 있습니까? 평가도 굉장히 많은 강화가 있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여기 제가 문제에서 나를 보면 나의 가로 3번 보십시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의 목표에 뭐 하도록 한다? 성공 쪽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규준지향 평가를 지향합니까? 중거지향 평가를 지향합니까? 중거지향 평가를 지향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육 목표 달성도를 알아보려면 무슨 평가해야 돼? 결과뿐만 아니라 무엇? 과정이에요. 요걸 의식하고 각 교과별 평가를 보면 굉장히 어떠한 말이 반복이 많이 되어 있을까? 과정 중심 평가란 말이 반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좀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총론 문제는 다 맞추셨나요? 아니 손들기 뭐 부끄럽습니까? 대충 쓰셨죠? 그래서 보면 기본교육과정이 총론 안생 통합 쪽이 7점으로 나와서 작년에 7점이었습니다. 나머지 교과는 랜덤이었어요. 그래서 15점에서 요것만큼은 반드시 뭐 할까? 맞춰줘야 돼요. 사실은 저도 통합교과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문제 구성 그 점수 때문에 임 선생님 그 삭제했더라고요. 뺐더라고요. 통합 문제도 보면 선생님 이거 있어요. 2015 개정에 처음으로 초특의 통합이 나왔었죠. 이 통합 부분이 초등교육과정 2009 개정 있죠. 그하고 그 기출을 참고하면 돼요. 이거야. 그러니까 초과정에서 나온 걸 초특에서 뭐 할까요? 적용하죠. 그러면 초등은 변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도 너무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한텀 늦은 부분이 그러니까 2015 대 초특은 2009 초등 문제가 뭐 할까? 통합 문제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이런 거예요. 바른생활의 영역에는 특수교육과정에서 바른생활의 영역을 말해 보십시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바른생활의 영역. 내용 영역. 바른생활의 내용 영역. 주차장에 그 포크레인 하나 준비해. 포크레인 다 묻어버리기. 이게 공부를 할 때니까. 초등교육과정에는 기본생활 습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정이 2009로 오면서 기본 학습 습관을 추가시켜놨어. 굉장히 학습 습관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기본교육과정 있죠. 얘들은 기본 생활 습관, 기본 학습 습관 여기에 뭘 플러스했을까요? 무엇을 플러스했을까? 그냥 봅시다. 여기 봐. 여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7페이지 보실래요? 지금 7페이지 바른생활의 성격이라고 있습니까? 이 성격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포인트가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바른생활의 성격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장 봐. 기본생활 습관 있어요. 사회적 관계 형성 그 다음에 학습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바른생활의 뭐가 될까요? 이게 뭐야? 내용 영역입니다.
선생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통으로 암기하더라고. 통으로 암기하는데요. 내용 영역을 쓰라면 또 못 써요. 뭘 물어본지를 또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뭘 읽어야 되냐면 저도 총론을 읽어봐야 돼요. 총론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교재의 선생님들, 여기 교재에요. 기본교육과정 지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별도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일단 다 추가로 정리했고. 그럼 공부를 할 때 하나 이해입니다. 기본생활습관, 사회적 관계 형성, 기본학습 습관. 기본교육과정은 뭐가 추가되어 있더라? 사회적 관계 형성.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문제를 내고 싶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안타까워서 설명드린 거고.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할게요. 제가 요 책자를 가지고 10시간 이상 촬영을 했습니다. 이걸 매주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이 티치스파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 준다고 했어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무료 아이들을. 그래서 강의가 3개가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20시간, 총 20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설명하는 기출 부분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강의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나가실 때 A4 용지에 이름, 전화번호, 티스파 아이디 있죠. 그다음 남자친구 있냐 없냐. 그다음에 부모님 뭐 하시는가 다 적어주세요. 그냥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전화번호만 적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개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 틀로 제가 설명하고 오늘 문제 해설용으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럼 지금 2번 문제가 7번의 2번 문제가 안전한 생활 문제 맞죠? 그럼 안전한 생활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됐어요. 어차피 문제는 총론과 안전한 생활이 뭐 할까? 같이 묶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총론과 창조도 뭐 할까? 묶여 나와. 그럼 공부할 때 총론 파트에서 안생이 들어있는 파트는 뭐 할까? 다 모아놔야 돼요. 이걸 압축시켜놔야지, 이 안전한 생활이 어느 부분에 이 설명이 들어가 있구나. 그것을 실제 안전한 생활 교과하고 뭐 할까? 접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나눠드리는 선생님 교재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6페이지를 보실래요? 이 교재의 6페이지. 6페이지를 보고 해설을 해드릴게요. 6페이지에 맨 왼쪽 제가 2015 개정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2015 개정 총론을 먼저 준지 아시겠죠? 총론에서 무엇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이다. 안전한 생활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이에요. 요것을 각 교과하고 뭐 해야 된다? 묶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럼 옆에 있는 건 실제 안전한 생활 교과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작년 임용고사에서 안전한 생활이 뭐가 나왔습니까? 출제 계강 보면 총 4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4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교육과정과 초특 둘 다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근데 문제 난이도는 초특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초특이 나왔을 때 선생님 뭘 물었습니까? 안전한 생활 어떻게? 수업 시수 배정해야 되나요?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이것도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64는 뭐 할까? 달달달 외웠죠? 64는 외웠어요.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게 문제야. 선생님 예를 들면 1학년에 30이면 2학년에 뭐 해야 돼? 30? 4시간에서 총 60. 4시간 보장해줘야 되겠죠? 아주 실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초등교육 과정들은 너무나 쉬웠었고. 그 다음 그 위에 두 번째 보시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위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죠. 총론에 있는 것과 안전한 생활 교과에 있는 걸 하나씩 물었죠. 그럼 첫 번째 칸에 맨 밑에 안전한 생활 성격 있습니까? 성격 파트에 고딕체로 된 부분 있죠. 그게 출제된 거 맞나요? 그럼 그게 오른쪽에 교수학습 보실래요? 오른쪽 칸에 교수학습, 맨 마지막 칸에 교수학습 방향이 있고 교수학습 방법 있습니까? 그럼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라에 똑같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죠. 이건 출제가 돼버렸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을 두고 이제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교수학습 방향에 다를 봐, 다. 다를 보면 체계적인 무엇을 통해서 과제 분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과제 분석이 선행돼야지만 우리는 애들에게 기능을 뭐 할 수 있을까? 숙달시킬 수 있겠죠. 단계적 무엇, 점진적으로.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무슨 기능이요? 운동 기능이요? 자, 운동 기능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의 기능은 거기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변별, 벗어나기, 요청, 실행하기, 기능 다 있어요, 없어요? 기능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얘들의 수준에 맞게 지도하려면 먼저 체계적인 뭐가 필요하더라? 그렇지. 과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제 분석이라는 게 기본교육과정에서 안전한 생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과제 분석을 가장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교과가 어떤 교과일까? 과제 분석, 체육과. 가장 구체화돼서 잘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과제 분석 하나 냈었고, 작년 초과정 문제가 뭐였냐면, 초등교육과정은 정말 짜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안전한 생활의 영역 4개 있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 형태를 제가 인용해서 영역을 묻는 것 중에서 핵심 개념 있죠.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통안전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포용안전, 그 다음에 무엇? 교통수단, 이용안전 파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걸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특수교육, 그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에서 이 방금 풀었던 이 형태의 문제만큼 반드시 맞춰야지 기본 5점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랜덤이기 때문에 알겠죠?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교재 구성 또 설명해 드릴게요. 교재 구성에 7페이지, 8페이지 있습니까? 7, 8페이지가 지금 제가 지금 통합교과를 정리했죠? 7, 8페이지 보시면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평가라고 되어 있었죠. 9페이지가 있는데 넘겨보십시오. 선생님, 작년에 통합 몇 점이었죠?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는. 통합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는 몇 점이었을까요? 작년에. 한강으로 갈까요? 2점이야, 2점. 작년에. 기본교육과정에서 2점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봐. 2점인데 애매해요. 바생, 슬생, 질생 각각 하나씩 주면 뭐예요? 3점이 돼야 되겠죠? 2점이죠? 그래서 문제를 물을 때 각 교과별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제중심 통합 있죠? 이렇게 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감안하고 공부를 할 때에도 뭐 할까? 교과에 공통된 점이 있죠? 어떤 부분이 공통돼서 물어볼 수 있는가?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보기에 줄 때 바생, 설생, 질생의 영역을 물어보려면 다 영역을 동시에 같이 주고 기능도 뭐 할까요? 같이 던져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임용고사는요, 기출문제가 수행들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변형을 하십시오.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쓰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0페이지 보실래요? 이 책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짜증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터디 함께하기라고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 문제는 출제 경향이었죠. 출제 경향이라고 제가 해놓은 것은 실제 임용고사 기출문제의 문두를 모아놓은 것이고, 출제 경향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임용고사 강의한 지가 21년째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솔직히.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뭐 할까? 잊어버립니다. 냉정히 말하면 무의미철자예요. 이게.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정말 숙면을 취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재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게 교육과정 공부하다 보면 계륵이야, 계륵. 이게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버리고 싶죠. 선택을 하지. 영어부터 없애야지. 그렇죠? 영어 버리면 또 그 다음에 뭐 버리고 싶나요? 일단 기본을 버릴까 초과정을 버릴까 하면서 가장 불쌍한 놈이 영어잖아요. 작년에 영어 듣기에 음소 식별 나왔었죠. 소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양학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버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버리면 후련한 게 아니라 뭐 할까? 불안하고 찝찝하죠. 그래서 버리지 말고,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은 7월 달부터 하루만 6일 전공하고 하루는 초과정 하자. 그래도 하루도 하지 않죠. 하루만 하자. 일요일 교회 갔다가 반성하고, 그치? 하루만 하자. 항상 제 지로는 그겁니다, 그거. 근데 이 공부하는 방법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암기하는 데만 급급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습니다. 스터디도 뭐냐면
전 정말 초특 선생님들처럼 스터디가 발달된 조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전화 스터디. 야, KT에 상주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대부분 전화 스터디를 하는 걸 듣고 보면, 자, 암기해보세요. 뭐 했나요? 그거 있죠. 그쪽이 오히려 교육과정 쪽은, 물론 암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암기를 하더라도, 왜 이게 중요한가 있죠. 그걸 생각하고 암기를 해야지 자기 거다 돼요. 암기만 하고 뭐 할까?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암기한 건데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를 하더라도 정독을 하면서 왜 이게 중요한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어. 알겠지? 10페이지부터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선생님들이 이 답은 다 위에 있어요. 찾아보면 알겠죠? 그리고 넘겨서 이제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11페이지 내용책에 있죠. 이제 내용책을 암기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일단 기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초등교육과정에서 활동 주제하고 소주제 있죠. 대주제. 요거 쓰는 문제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교대 모의고사에서요. 대구교대 모의고사에서 활동 주제를 하고 소주제 쓰라고 하니까 그 해에 모든 교대생이 무시했습니다. 뭐 이런 문제를 모의고사에 냈냐고. 충격이었습니다. 그 해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실제로 활동 주제를 암기해서 쓰라 그러면 1000명이 시험 보면 몇 명이나 맞출까요? 1%도 안 돼요. 알겠죠? 1%도 안 돼.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무조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에서 뭐만큼 알아야 될까? 대주제하고 뭐하고? 소주제 있습니까? 요것만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다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대주제를 막연히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주제를 선생님들 만약에요. 대주제를 3차원 구조로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대주제를 3차원 구조로라고 물어본다는 건 선생님들 무엇을 의미할까? 대주제를 3차원적인 걸로 물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주제를 3차원적인 걸로 나눠봐야 돼. 지식,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태도 쓰지 마십시오. 그냥 반복해 준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막 대주제를 암기했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대주제를 물리적 공간으로 나누라 그래요. 시간적 공간으로 나눠봐라. 이렇게 대주제를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래요? 대주제가 일단 제가 몇 차원이라고 그랬습니까? 3차원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세 가지 차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3차원,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대주제는 암기했죠? 여기 넣어놨죠? 어디 몇 페이지 보냐면 7페이지 뭐 7페이지. 7페이지에 통합효과의 성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선생님 7페이지 가의 통합 성격 나와 있죠? 그리고 봐. 옆에가 바생, 질생, 슬생이 다 나죠. 그 말은 선생님 무슨 말일까? 가는 세 개의 교과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시험 출제할 때 가하고 나를 봤을 때 뭐가 훨씬 출제빈도가 높을까요? 가야. 공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에서 몇 번째 줄을 보냐면 12번째 줄을 보십시오. 통합교과는 학생이 경험하는 생태학적 맥락을 물리적, 시간적, 문제 해결 전략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물리적 공간이 뭐였습니까? 학교와 나, 가족, 마을, 나라. 시간적 공간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주제.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으로 뭐가 있습니까? 실천, 탐구, 표현. 요거 묻기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요거 하면 자연스럽게 세 개를 짬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짬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바른 생활은 무슨 기능? 실천. 슬기로운 생활은 탐구. 즐거운 생활은 표현. 그러면 요 기능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세분화할 수 있어, 없어? 세분화할 수 있죠. 그게 내용책 예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과거의 초등 문제에서요. 탐구를 쓰라고 했고 실천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초등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 전략 쪽에서. 그럼 같이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봐주는 게 좋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있습니까? 선생님, 8페이지는 제가 교수학습 및 평가 있죠? 이게 공통이야. 세계교과. 그리고 넘기면 9페이지가 뭐예요, 이제? 각각 별도로 뭐 할까?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8페이지와 9페이지 중에서도 9페이지보다는 8페이지가 뭐 할까요? 그렇죠. 묶여져 있으니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근거해 보니까 문제 배점과 기출에 근거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중간에 페이지를 보다 보면 12-1이 있을 겁니다. 12-1 보실래요? 12-1이라고. 왜 그랬냐면 지도도 총론 있죠. 3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 책자에다 이제 페이지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지도도 총론 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건 꼭 보십시오. 제가 기본교육과정 통합평가의 지도도 총론을 선생님 제시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선생님들 제시했을 때 세 개의 과목에 무엇? 공통점 있죠. 그걸 묶어 놓은 거예요. 가운데 있습니까? 가운데 칸에 통합교육과정에 개요가 있고 그 밑에 주제중심 학습 절차 있어요. 작년 임용고사에 뭐 나왔습니까? 주제중심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위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주요 영역 및 기능이 있습니까? 요거 표 그대로 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슬기로운 생활에 기능이 있습니까? 기능이 있죠. 이걸 아우러서 뭐라고 하지? 탐구 기능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리고 바른 생활은 아우러서 뭐라고 할까? 그래, 실천 기능이라 그러지. 즐거운 생활은요? 그렇지. 표현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탐구 기능 봐, 탐구 기능. 또 탐구 기능 공부하라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어제 어떤 친구는 2살짜리 발에 무좀해서 암기하고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무리 그 의도문자를 따도 너무 지저분하게 생후 2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럼 또 이거 봐봐. 물론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서요 물어볼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 둘러보기하고 살펴보기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런 애매모호계. 애매모호합니까 안 합니까? 둘러본다는 거 살펴본다는 거 애매모호하죠. 그럴 때 초과정 기출문제를 활용하십시오. 여기서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거. 무리짓기입니다. 답을 쓸 때 가장 정확히 쓸 수 있어요. 그럼 기존 초과정 문제에서 무리짓기를 쓸 때 그냥 실천 기능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는 게 아니야. 다 무엇을 주고 물어보냐면 교수학습 활동을 주고 물어봐요. 그럼 교수학습 활동에 저학년 정도니까 애들 데리고 어떠한 무리짓기 해볼 수 있을까? 슬기로운 생활이니까 애들 데리고 현장학습 가야 되겠죠? 어디 갈까 또? 상태수업이나 가야 되겠죠? 상태수업에 이제 뭐 주어야 돼? 상태수업 갔으면 애들과 현장학습 안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 강의 가면서 3번 갔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상태수업을 애들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서 저도 느꼈던 거예요. 그 숲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호해주니까. 그리고 나뭇잎 모아가지고 왕관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집에 갈 때는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이렇게 갔었는데 나뭇잎을 주고 큰 것 작은 것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있죠. 이렇게 구분지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물어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탐구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무리짓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꼭 기출을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출을 활용하십시오. 막연히 목숨 그걸 애우지 말고. 알겠죠? 물론 안 암기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애워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선생님 추가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한 게 이제 뭐냐면, 일단은 여기까지가 7점짜리예요. 12-1까지가 7점이에요. 점수 비중을 하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교육과정 15점에서 7점까지가 통합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다 그 다음에 묶어놓은 게 뭐냐면, 기본교육과정이 아니라 공통을 묶었습니다. 공통은 초과정과 100% 겹치는데 뭐만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각과 청각, 지체 있죠. 요것만 추가되어 있죠. 실제 문제도 거기서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국어하면 2015도 다 시각하고 뭐하고 청각 있죠.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요 자료를 제가 구성할 때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요, 이게 있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공부를 할 때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 오늘 목표하고 내일 내용하고 그 다음날 방법 평가하면 제로입니다. 오늘 국어를 잡았으면 무조건 국어를 끝내십시오. 그럼 이제 이런 질문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끝냅니까? 해보지도 않고 끝낼 때 일단 무엇을 제시켜 놓으면 될까? 성취 기준은 빼놓으세요. 이건 너무 많아요. 소화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래서 성취 기준을 빼요. 그러면 내용책이야 성취 기준을 빼버리면 한 장 아니면 두 장에 한 과목씩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형식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13페이지를 보시면 목표 있습니까? 옆에 뭐가 있나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나와 있죠. 성취 기준 빼면 한 페이지 몰아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내용책에 있습니까? 제시되어 있죠. 그 형식으로 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용책의 다음에 쌤 뭐가 있나요? 성취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2015를 공부하면 선생님들도 2012가 불안하죠? 그래서 19페이지 보십시오. 항상 맨 마지막은 2012 있습니까? 그걸 한 장으로 선생님들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2012에는 위에 선생님들 출제 경향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출제 됐으니까 제가 출제 경향이에요. 그럼 할 일이 있어요. 공부가 안 될 때는 여기에 제시된 4개 있죠, 4개. 요 4개를 2015에서 찾게 하십시오. 2015 어떤 부분에 이게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2012에 들어있지만 또 어디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2015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먼저 자기가 체크를 해놔야 돼. 그러면서 이 부분이 나왔구나. 공통교육과정의 선생님들 제가 나름대로 저도 다 적어봤어요. 기출문제를. 봤더니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서 공통교육과정의 문제의 90%는 어디서 나왔을까? 평가입니다. 대부분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시각장애 애들한테 평가할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각장애 애들한테 평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파악하면서 얘네들은 뭐가 시험이 많이 나왔구나. 평가 쪽이 많이 나왔구나. 근데 보다 보면 또 근데 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2012와 2015에 뭔 차이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평가 자체를 보면 2015보다 2009가 훨씬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5는 평가가 평가 부분을 막상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성취 기준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성취 기준 속에 교수학습 및 평가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파트에 없으면 성취 기준 쪽에 가서 뭐 할까? 그렇지. 그 부분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국어도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넘겨서 지금 영어 나왔을 겁니다. 20페이지 영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럼 체육 이제 다 되어 있고 이제 어디 보시냐면 넘겨서 32페이지 보십시오. 32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기본교육과정 있죠. 기본교육과정을 지금 각 교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말씀드린 32, 33을 선생님들 동시에 같이 딱 펼쳐놓고 보면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있어요. 같이 봐야 돼. 그래야지 이 계열성을 선생님 띄어요.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연결된다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35페이지 뭐 내용 쭉 있을 겁니다. 같은 맥락이고 38페이지 있습니까? 그럼 이제 2012 개정 교육과정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39페이지를 보면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기본교육과정 지총 있죠. 지총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항상 지총을 공부하더라도 이게 있어요. 특수 지총을 제가 다 한번 봤거든요. 초과정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대부분 90%가 겹쳐요. 비슷해요. 근데 그거만큼은 완전히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 국어의 기본교육과정의 지도도 총론 내용은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전공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게 선생님들 전공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쭉 같이 현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선생님들. 막연히 지총을 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기준은 뭘까?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맨 왼쪽을 보십시오. 맨 왼쪽에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제시했죠. 그럼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지도도 총론에 언급된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교수학습 방법에 나의 동그라미 5번의 네 번째 줄에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어떤 게 추가되어 있습니까? 강화된 환경 언어중재가 추가되어 있죠. 작년에 이거 나왔었어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이전 문제가 우발학습 나왔었죠. 그럼 바로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제가 듣기 말하기 환경중심 언어중재 강화된 환경중심 있습니까? 이건 선생님들 전공 내용 이제 공부하시겠죠? 그래도 이거예요. 지도도 총론에 정리되어 있는 전공 내용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다른 거에 비했을 때 왜 중요하냐면 교육과정을 가장 많이 반영해서 그 같이 엮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뒤에 마찬가지 40, 41페이지 다 선생님들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왼쪽에 있는 걸 뭘 봐라? 교육과정을 먼저 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뭐하구나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수교육과정 문제 봤더니 언어중심 언어경험 접근법 있습니까? LEA 있죠. LEA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특수에서는 본문이 한글로 나왔죠. 초등교육과정에 본문이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언어중심 LEA의 특징 2개 쓰라고 그랬죠. 언어 기능을 통합할 때 쓰는 거 있었잖아요. 기출문제, 전공 문제에 그거 초등교육과정 객관식 문제에 똑같아요. 보기의 수업의 특징을 2개 고르라는 문제가 똑같아요. 단지 보기가 영어로 됐냐 한글로 됐냐 그 차이였어요. 그러면 왼쪽에 선생님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어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교수 방법 다에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경험 중심 접근법,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뭐해라? 통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 문장을 딱 보더라도 이 문장만 읽더라도요 2가지를 발췌해낼 수 있어야 돼. 뭐의 특징? 그렇지. 언어경험 중심 접근법의 2가지 특징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 학생들이 뭘 고려한다? 경험이야, 경험.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흥미유발. 맞죠? 마지막이 뭐로 끝났습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뭐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만 가지고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답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라는 것 아시겠죠?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통합은 2015 총론을 제시했는데 기본교육과정 국어는 2009 총론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개를 비교해 국어를 올해 2015 지도서하고 2009 총론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09로 해놓은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교과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지도서 총론을 별도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만큼은 한 번씩은 꼭 뭐 하자. 봐두자 쓰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넘겨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9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이제. 그럼 미술까지 갔을 겁니다. 91페이지. 가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쓴 하나 이제 공부할 때 머리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취 기준을 막연히 암기하지 말고 기출하고 선생님들을 접목시켜보라고 그랬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수 이전에 학생들에게 경험시켜야 될 수 이전 경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 개념 형성 이전에 경험해야 될 것. 변별. 찾기. 또 짝짓기.
자,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순서 짓기 있잖아요. 요 과거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선생님, 기출문제 중에 이게 있습니다. 08년 이전 기출문제 있죠? 도움 될까 안 될까? 굉장히 많이 돼요. 내용은 필요 없고 나온 파트는 겹쳐서 나와요. 우리가 기본교육과정 수학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실용 맞죠? 실생활 중심 수학이라 나와 있죠. 그럼 실제로 2015의 총론 파트 있잖아요. 2015의 수학과의 성격 파트, 수학교육과정 기본 읽어보면 이 생활중심 수학교육에서 나온 예가 뭔지 아세요? 예로 나온 게 시계하고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임용고사 뭐 나왔습니까? 즉 시계 파트 물어봤었죠. 작년에 그랬었죠. 실용. 그리고 올해 이제 화폐 나왔었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입니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기출을 보면서 그럼 화폐는 그 이전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었죠. 가장 애들에게 뭐 할까? 실생활에서 필요한 두 가지예요. 그럼 달력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다시 한번 제가 들어드리면 수학과 있죠. 수학. 우리 수학 한번 볼까요? 수학. (55페이지) 보면 선생님 수학 있을 겁니다. 55에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 나와 있죠. 공부하는 방법. 이제 제가 실제 강의 찍어놨을 때 한 과목씩 한 2시간 돼요. 2시간씩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때를 보면 되고, 하나 예를 들면 수학과의 성격 봐, 성격. 성격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생활 문제 합리적 해결이라고 되어 있고, 다시 세 번째 줄 가보시면 시각에 맞추어 일어나는 일에서부터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있습니까? 분명히 시각에 맞추어 뭐하라? 일어나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챕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교육과정의 수학과의 교육 내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성격에서 내용 나와 있죠.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5개인데 수와 연산은 수 이전의 경험, 자연수와 분수의 개념, 사측면 화폐 개념, 도형에서는요. 여러 가지 평면, 입체도형, 공간감각 측정은 길이들이 무게, 시간, 규칙성은 물체, 무늬수, 배열의 규칙, 그 다음에 규칙과 대응은, 그 다음에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분류, 자료의 정리와 해석, 놀이와 생활 속의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제가 묶어보자고 했잖아요. 여기 부분 내용을 그럼 이제 선생님이 페이지를 공부할 때 여기 부분을 딱 읽다 보면 이걸 조금 더 구체화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목표 있습니까? 목표에 학교 급별 목표 있어요? 없어요? 1번부터 5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1번부터 5번이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1번부터 5번이. 그럼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서 계속 수 이전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또 보면 여기서 3번이 직관적 비교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 봐봐. 속성, 탐색, 직관, 직접, 임의단위, 표준단위, 양감,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하고 그다음에 무엇? 달력 있잖아요. 굉장히 나온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제가 묶어놓은 의도는 관련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뭐해라. 관련돼서 공부를 해야지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요 말은 그러면 또 어디에 그대로 정리해 놓으면 효과적이냐면 57페이지 있습니까? 이제 57페이지에 내용 체계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수와 연산, 수의 기초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일반화된 지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 이전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숨기기, 찾기, 변별, 짝짓기, 그다음에 무엇? 순서 짓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들 과거의 기출문제 요거 그냥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또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왼편에다가 방금 읽어봤던 목표 있죠. 수와 연산 파트의 목표를 문장으로 한번 쫙 적어놔 본 다음에 옆에를 읽어보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뭐가 있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묶어놔야 돼.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영역별로 묶을 수 있는 게 가장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수화연산의 목표, 수화연산의 내용 체계, 수화연산의 교섭 방법, 수화연산의 무엇, 평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만 이게 반복이 되고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숨기기하고 뭐하기? 찾기 있죠. 그래서 막 태어난 애한테 엄마가 젖병을 보여주면서 야 젖병이 하고 감춰요. 그럼 얘가 젖병 달라고 할까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막 태어난 애들은 대상의 눈에서 사라지면 뭐할까? 없어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또는 쌤 태어난 애들한테 이 젖병을 입 옆에다 가져다 대요. 그럼 얘가 뭐할까? 짜증나게 왜 이러세요? 아니면 빨려고 합니까? 빨려고 하죠. 다리를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해주면 벌떡 일어서요. 활 모양이 되죠. 바빈스키 모로 흡입 반사. 이게 최초의 지각이죠. 그럼 숨기기와 찾기라고 그랬지. 거기에 분명히 대상 영속성이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 성취기준은 해설에 나와 있잖아.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제가 그 뒤에 어디로 다 만들어놨냐면 58페이지 있습니까? 성취기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가 뭐냐면요. 성취기준만 암기하지 말고 반드시 성취기준 옆에다가 내용 요소를 써놓으십시오. 성취기준 옆에다 뭘 써놔야 된다? 내용 요소를 써놔야지만 이게 내용 요소가 핵심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수와 연산에 수의 기초라고 있습니까? 그럼 수의 기초에 선생님들 사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주의를 탐색해 사물을 뭐한다? 찾는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네 가지가 지금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옆에다가 선생님들 뭐 해야 돼? 방금 전에 봤던 숨기기야, 찾기, 이 내용 요소를 한번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을 잘해야 돼요. 성취기준 옆에다 뭘 적자? 내용 요소. 수학을 선생님들 적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유독 내용 요소가 잘 나온 파트가 있어요. 수학과는 다른 교과보다 영역 구분한 걸 잘못 보더라고. 근데 내용 요소 쓰라는 문제가 수화연산도 나왔지만 도용 파트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럼 도용 파트는 필히 뭐 할까? 성취기준 옆에다가 내용 요소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제가 수 이전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스터디 함께하기에 맨 위에 가로 1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읽다 보면 이게 숨기기와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함께하기는 그 성취기준 밑에 해설 있죠, 해설. 해설 부분들에서 5, 6은 필요 없고 제가 1, 2, 3, 4 있죠. 1, 2, 3, 4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활용하는 거예요. 꼭 성취기준 옆에다 내용 요소를 써봐야지만 자기 것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아킬레스가 뭐냐면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간섭이 돼요. 간섭. 간섭이 뭐죠? 간섭. 선행간섭, 후행간섭 들어보셨나요? 이 이전 남친 때문에 지금 남친 핸드폰 번호가 헷갈려요. 이게 간섭이에요. 알겠죠? 전이하고 달라. 전이는 뭘까요? 선행의 후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간섭은 뭘까요? 그렇지. 부정이에요. 반대로 하면 또 이거지. 이놈 때문에 그놈 핸드폰 번호가 뭐 할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과거에. 그러다가 이제 번호 섞여가지고 과거에 남친에게 혹시 전화한 적 없어요? 현재의 남친인지 알고? 없구나. 남자친구 없는 겁니까? 경험이 없는 겁니까? 사귀지 않는 겁니까? 그 간섭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뭐 했냐면 그 92페이지 다음에 다시 선생님들 초특 단계 테마별 무한도전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1페이지부터 보십시오. 1페이지. 역량만 묶어놓은 거예요. 테마별 선생님 보여요? 가다 보면 찾았죠? 다시 1페이지부터 시작되잖아요. 왼쪽 총론에 역량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통합교과에 쓰면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게 또 이제 초등 읽어보면 또 이제 초등 역량과 뭐 할까 또 헷갈려요. 그래서 옆에다 정리해놓은 겁니다. 다 묶어가지고.
기본하다 보면 공통이 헷갈리고. 그래서 기본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공통이 있어, 공통. 제 취미가 이 표 만들고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컴퓨터는 못해요. 그러나 편집에 보는 건 다 잡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와주는 선생님들 짜증내요. 자기는 할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사회, 초등사회 다 뭘 묶었냐면 역량을 다 묶었어요. 실제 작년 역량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특수에서. 역량, 기출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초등이 하나 나왔습니다. 초등에서 즐거운 생활에서. 그러니까 그 심미성과 심미 있잖아요. 감각 관리 한번 나왔으니까 역량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교수학습 모형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자, 얼굴 들어보십시오. 나이 순으로 질문, 나이 순으로 질문할까요? 얼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자, 나이 순으로 질문하는데 찬성 반대. 싫다. 싫으신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미안한데 몇 살이에요? 27? 그렇게 보이네. 질문하겠습니다. 직접 교수법의 절차를 말씀해 보십시오.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자, 그 옆에 언니, 우리 선생님 몇 살이에요? 그냥 제 질문에는 영혼 없이 그냥 하면 돼, 그냥. 아니, 나이는 말하지 말고, 비밀이구나. 직접 교수법 절차를 말해 보십시오. 예. 설명, 시범, 안내된 연습, 독립적 연습, 피드백. 자, 이 언니 얼굴이 좀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걸 제가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초특에서는 초등교육과정에서 직접 교수법의 모티브는 똑같아요. 교사가 직접 설명하고 뭐 할까? 시범 보이는 거야.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요걸 세분화시키면 교사가 스캐폴딩 도와줘야 돼. 안내된 연습. 그 다음에 독립된 연습이야. 세분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각 교과별로 정리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헷갈려요, 이제. 나는 설시 지랄로 했는데 갑자기 초특에서요. 초특의 기본교육과정 문제를 제가 봤을 때 설명하기, 시범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4단계로 나온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 교과에 맞게 더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4페이지부터 모아놨습니다. 직접 교수하면 초과정, 초특 있죠. 직접 교수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하고 단계 암기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필요해요. 중요한 건 그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이 중요합니다. 근데 단계만 암기하고 뭐 할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교수학습 활동이 훨씬 뭐하다? 중요하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체육 같은 경우는 직접 교수 모형 밑에 왜 피드백을 넣는지 아시겠어요? 얘가 기능을 연습했잖아. 교사가 뭐 해야 돼? 관찰하고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 그러지. 고쳐줘야 돼. 잘했으면. 어떻게 칭찬할 거야? 어떻게 칭찬할 거야? 잘했으면. 아주 잘했다. 잘했으니 나와서 시범 보여라. 얘가 피곤한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 다른 교과에 비해 굉장히 체육과는 선생님 피드백이 중요한지 알겠죠? 실제 이게 초과정 문제였습니다. 아주 잘했다 피드백의 목적이 뭔가? 뭐라고 쓸래요? 교사가 아주 잘했다고 했어. 이 피드백의 목적이 뭘까? 그렇지. 이건 그냥 지었어도 돼요. 현재의 행동에 무엇?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요. 교정적 피드백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거기에 추가되어 있어요. 이 테마별 이 교수학습 모형 부분은요. 지금 이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여기만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제가 강의를 3개 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약 한 8시간 찍어놓은 강의가 뭐냐면요. 교수학습 모형별로 초특하고 초등교육과정 문제 2개를 제가 분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형인데 초특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초등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 강의를 듣고 요걸 읽어봐야지 훨씬 습득이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 꼭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6페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7페이지는 협동학습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협동학습.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마찬가지고. 또 보니까 정말 저도 기출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초특 선생님들은 공부를 정말 힘들겠다라는 게 10페이지가 그겁니다. 10페이지. 이건 지금 저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뒤쪽은. 10페이지 뭐냐면 일단 가장 왼쪽에 과정중심 쓰기 선생님들 학습장애 있죠. 학습장애 과정중심 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선생님들 2015학년도 초특 기출 있습니까? 오른쪽 아래 그 기출 문제 있죠. 여기에 학습장애에 나와 있는 걸로는 못 풀어요. 안 맞아요. 똑같은 과정중심 쓰기인데 보니까 학습장애에 제시된 과정중심 쓰기 문제와 초등교육과정 과정중심 쓰기 있죠.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문제 있죠. 중요한 사건을 그래 육하원칙에 따라 뭘 쓰자? 기사문 쓰기 있습니까? 계획하기, 초안 쓰기, 수정하기, 편집, 완성하기 있죠. 요게 선생님들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학습장애의 왼쪽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둘 다 초특이 나온 문제예요. 근데 오른쪽 맨 밑에 쓰기 과정에 따라 뭘 쓸 수 있다? 기행문. 기행문이 선생님들 예시문으로 2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규발 있고 우리 직접 수업 한번 해볼까? 수업? 해보자. 기행문이니까. 기행문. 이 언니가 노랑이 처음 왔죠? 시골에서 오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기행문이 맞죠? 노랑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우리 동네가 허준 박물관도 있고 양천 항교도 있고 그냥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김포공항 데려다 줄게. 비행기 타고 집에 가. 알았지? 전주공항 있어? 정말 시골이네. 가슴 아프다. 자, 여기 온 목적이 뭐죠? 여행 왔다고 그래. 기행문이니까. 알겠지? 자, 여행.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여행을 가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여행은 아주 많습니다. 신혼여행도 있고. 그쵸? 신혼여행 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구나. 이별여행 가보셨나요? 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혼여행. 좋아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신혼부부 가방을 제가 가지고 가가지고 호텔에 있는데 전화가 수없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받았더니 공항이래요. 가방 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남의 신혼부부 가방이죠. 정말 미안하더라고. 다시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야 돼. 여행 간 적 있냐? 이게 이제 동기별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 그리고 기획문을 쓰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억에서 쓰면 돼요. 기억에서 이제. 오늘 그럼 우리 뭐 할 거야? 애들하고 쓰면 기획문을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기획문을 쓰려면 주제를 뭘로 하고, 장소는 어디로 하고, 어떤 사람한테 내 기획문을 보여줄 것인가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획문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볼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이건 교육과정을 알면 답을 짤막하게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대각선 맨 우측의 선생님. 네. 기획문을 쓰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답을 뭐라고 쓰실래요? 쓰기 싫다. 말하기도 싫고. 자, 우리 선생님. 네. 안 들리세요? 보청기 하나 사드릴까요? 정로 상가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뭐라고 쓸래요? 보고 듣고 기록해 놓으려고. 교육과정을 모르면 90%가 저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교육과정의 근거에 쓰라고 그래요. 이 문제가 뭐냐면 재작년 문제에 실제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은 혹시 기출문제 기억나세요? 내용 체계표에 국어과에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이라고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듣기 말하기는
목적에 따른 뭐의 유형? 담화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목적이 뭐였어? 설득? 설득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정서 표현이죠. 이런 일은 설득. 우리 집에 돈이 많다. 나한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은 이걸 물어봐. 시험은 이거예요. 글의 유형을 주고 뭘 쓰라고 할까? 목적을 쓰라고 해요. 대표적인 문제가 설명문. 설명문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정보 전달이지.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시 있나요? 시? 시 없어? 이렇게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동시. 이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아버지 시골 갔다 오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시를 읽으면 굉장히 뭉클해요. 아버지 시골 갔다 오시면 맨 마지막에 할머니가 따라오시네. 큰일 나요. 엄마한테 큰일 나지? 할머니 따라오면. 근데 왜 얘가 그렇게 쓴지 아세요? 시골에 할머니가 굉장히 많은 걸 싸주셔. 그걸 아버지가 뭐 할까? 한 짐 들고 오시잖아요. 그 모습 뒤에 누가 투영될까요? 할머니예요. 며느리는 그냥 음식만 투영이 되는데 그 예는 이런 동시 있죠. 이런 시의 목적이 뭘까요? 이 시의 목적. 그렇지. 정서 표현. 이렇게 시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글을 쓰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계획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 봐보세요. 거기에 예상, 독자, 글의 목적, 유형, 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목하고 뭐가 있습니까? 주제란 말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 일단 중요한 거. 자, 예상, 독자, 글의 목적, 그 다음에 주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상황 맥락. 그럼 결국은 이거죠. 목적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 글의 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준다? 글의 유형을 주고 뭘 쓰라고 한다? 목적을 쓰라고 해요. 그러면 글을 쓰기 전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뭐 할까? 이것을 고려하는 거 맞습니까? 이 단계가 바로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기. 그럼 이제 계획했어요, 이제. 자기의 이제 기획문, 오늘 서울 여행 온 기획문을 누구한테 이제 써줄 거야? 고향에 있는 친구들. 아니, 서울을 아버지 못한 친구들. 혹시 전주 사람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친구들한테 이걸 전달할 거야? 그럼 이제 오늘 머릿속으로 어디 가서 학원 갔는데 정말 기분 나빴다, 이런 것부터 이제 강것부터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한 장소를 쓴 다음에 가서 견문, 보고 듣고 또 느낀 거 감상을 뭐 할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서 많은 내용을 뭐 해야 돼? 떠올려야 되겠지. 그게 내용, 생성. 그 다음에 내용 무엇? 조직.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고쳐쓰기.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쓰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요 문제 풀라 그러면 친구들하고 딱 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있죠. 이것 이외에는 공부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요걸 아주 자세히 공부해야 돼.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제하고 예상 독자, 목적 그랬죠. 막상 선생님들 목적과 주제 있죠. 주제 구분하면 잘 구분 못해요. 여기서 목적은 뭘 의미한다?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철저히 지문을 분석하라고 그랬죠.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기본교육과정 국어에 공통 보면 되겠네. 위에 공통 15페이지 보실래요? 이 책자의 15페이지. 지금 거기 선생님 15페이지 보면 왼쪽 쓰기 있습니까? 쓰기에 분명히 핵심 개념이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적에 따른 무엇? 글의 유형. 목적이 뭐야? 정보 전달, 설득, 그 다음에 친교, 정서 표현. 또 마찬가지 그러면 14페이지 읽기 있습니까? 읽기 있죠? 읽기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용 체계표에서 초특에서 최근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냐면 교과서 구성에서 실제와 관련지에서 나왔었죠. 이거 08년 이전 초등교육과정의 단골 문제였습니다. 근데 초등교육과정에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면 봐봐.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그랬지. 그래서 보기에 무지개에 대한 글을 줘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정보 전달.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 가지고도 무엇을 빈칸 뜨고 쓰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가로에 따른 글의 유형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가로가 뭘까? 목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항상 우리가 글을 읽거나 글을 쓰기 전에는 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이 글을 읽는가? 왜 이 글을 쓰는가에 대한 무엇? 목적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라는 의도예요. 알겠죠? 어떤 기출을 답 달달달 하고 막 고개 끄덕이고 계획하기가 맞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문제. 다시 10페이지 가십시오. 다시 10페이지. 초특에서 쓰기지 쓰기. 쓰기에서 선생님들 초등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하는 글쓰기. 무슨 글쓰기? 제안하는 글쓰기. 가운데에 보면 선생님들 2011년 2차 초특 기출이 있습니까? 거기 학습 목표 뭐죠? 제안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문제.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앞에다가 이 말을 적어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무슨 글쓰기? 제안하는 글쓰기. 라고 적어봐. 학습 목표에다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글쓰기를 설명할 때 말해보자. 요거 주어 선생님들 실제 초등 문제입니다. 요 목표를 주고요.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쓰기 전 단계의 학습 활동을 2개 쓰라고 그랬어요. 무슨 단계? 쓰기 전 단계의 학습 활동을 써라. 그럼 뭐라고 쓸래요? 대부분 어떻게 쓴지 아세요? 대부분 요거 쓰라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자기가 또 암기한 거 있지? 과정 중심 쓰기에 절차 있을까 없을까? 절차가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계획하기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뭘까? 내용. 생성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라고 쓰면서 1, 그 다음에 2. 고민하지. 3번 쓸까 말까? 쓸까 말까? 2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그리고 생성 옆에다가 조직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써놓고 이제 카페에 올리지. 호호, 크크크, 이거 썼나 해서 또 이거 쓴 사람이 뭐랄까? 나도 그렇게 썼는데 하면서 자기가 맞았다고 하죠. 100% 그어버립니다. 답은 이게 아니에요. 학습 목표가 뭐야? 상황 맥락을 고려한다, 글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획하라고 쓰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제안하는 까닭을 뭐 해본다? 생각해 본다. 이렇게 구체적인 걸 쓰라는 거지 절차를 암기해서 쓰라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출을 초특하고 초등하고 교차로 봐야 돼.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의도가 반영되고 있구나. 제가 선생님들 초등교육과정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게요. 기출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히 하십시오. 그게 저도 학원부 강사지만 학원 강사의 문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할 때는 저처럼 이 어떤 하나의 아주 세밀히 친구들하고 스터디할 때 사실 이 과정중심 이 쓰기 이거 하나만 갖고도 1시간 내내 친구가 스터디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봤던 목적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거 그러면 야 시험에 나왔던 글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 또 모아봐야 돼. 기출을 쭉 보면서. 그럼 맨 왼쪽은 선생님 학습 장애에 나와 있는 거 맞죠? 거기도요. 글쓰기라고 준비의 가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하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봐봐. 글쓰기에 뭘 선택한다? 주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쓰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쓰는 목적을 이렇게 잡지만 요걸 초등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더라?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설득, 그 다음에 친교점, 정서, 표현. 읽더라도 그렇게 하고 읽어야지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아무 생각 없으면 나중에 섞여버립니다. 이제 목적이 뭐야? 이건 뭐 오락도 있고 뭐 헷갈려도 모른단 말이야. 항상 우리는 목적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요건 제가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걸 어디에 제가 업로드 시켜놓냐면 하단에 보면 선생님들 밴드 초특 밴드 있을 겁니다. 밴드라고 있죠? 그 자료에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계속 다운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쓰면 어떤 자료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회 같은 경우를 보거나 또는 그 도덕 같은 거 이제 초과정이 있는데 오늘 문제와 연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 부분 사회를 보면 선생님들 논쟁 문제가 선생님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도덕과 문제가 왜 정의로운 학급 공동체였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아예 도덕과에 정의로운 학급 공동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2015 개정을 제가 근거로 해서 오늘 문제 선생님 구성했어요.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A면 가장 맞은 맨 뒤에 문제 있습니까? 도시와 그다음에 무엇? 촌락의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시와 촌락의 문제. 사회에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찬반 논쟁으로도 묻기도 좋지만 무엇으로 묻기도 굉장히 좋은지 아세요? 요거 오늘 숙제. 집에 가서 요 개념을 정리해 오십시오. 도시하고 뭐하고? 촌락의 개념을 정리해 오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도시예요, 촌락이에요? 본인의 홈타운은? 왜 도시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난 도시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중심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지역은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2015 개정의 초등교육과정 분명히 읽어보면 인구 수에 한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시의 개념을 인구 수에만 한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찾아보는 건 각자 몫이야. 꼭 도시의 개념을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도시의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중심지의 개념도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심지를 공부하다 보면 공공기관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다 기출문제들입니다. 지금 농협이 공공기관이에요?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백화점이 공공기관입니까?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공공기관 아니에요. 이게 초등교육과정 문제였어요. 공공기관 골라라. 헷갈립니다. 우체국.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우체국 가면 항상 늦습니다. 공무원들이니까. 일반 은행 가면 뭐 할까? 빠르게 처리하고. 이게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의 차이야. 그러면 답지에 공공기관이 뭡니까? 일을 천천히 처리하는 기관.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걸 쌤 공부하라는 의미 알겠죠? 오늘 이 문제는 도시와 촌락의 뭐죠?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면 문제 제기 보십시오. 최근 문제 무슨 문제? 주차 문제. 그럼 집집마다 뭘 허물어라? 그렇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되어 있습니까? 자, 일단 밑줄. 집집마다 담장을 허문다의 밑줄.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밑줄 딱 그어보십시오. 실제 잠실 같은 데 보면 집집마다 담벼락 없애버리고 여기 주차장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보셨구나. 저 외곽에서 하나 봐. 왜냐면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담벼락 무너뜨리고 이거 하면 도둑 들어올 수도 있을까 없을까?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찬성할래요? 반대할래요? 자, 이 문제는 찬반 논쟁 문제의 조건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난 이것부터 묻고 싶어. 이 문제가 찬반 논쟁 문제에 부합해요? 부합하잖아요? 부합하죠? 그 이유를 써보십시오. 실제 논쟁 문제의 조건을 쓰라는 게 임용고사 문제였습니다. 공부를 할 땐 이걸 해야 돼.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사회 다수의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는 문제입니까?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문제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적인 문제야. 의사결정과 혼동하면 안 돼. 의사결정의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야. 근데 찬반 논쟁은 무슨 문제여야 될까? 그렇지, 사회적 문제여야 되죠. 그러면 이 문제는 봐. 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럼 지역마다 집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집들이 있겠죠. 담벼락을 무너뜨린다 찬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고. 그럼 이것은 지역 간 문제입니까? 지역 내 문제입니까? 그렇지. 지역 내 문제 맞죠? 가치 문제 확인 분석이라고 있습니까? 왜
논쟁 문제를 또 단계를 말하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논쟁 문제의 단계를 잘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논쟁 문제의 단계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세 개는 공통적이에요. 왜 이런 찬반의 논쟁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세 가지의 불일치, 개념 정의의 불일치. 담벼락을 무너뜨릴 때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뜨릴 것인가? 그치? 개념 정의의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의 문제,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논쟁 수업을 제시하든지 간에 이 세 개는 공통이에요. 그럼 거기 용어와 개념이 명확하겠습니까? 기억은 뭐가 될까요? 사실. 니은이 뭐가 될까? 가치야. 그러면 이 논쟁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딜까요? 니은입니다. 니은. 니은이 왜 중요할까요? 재산권 보호와 주차장 해결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되어 있습니까? 논쟁 문제 수업은 질문하겠습니다. 가치의 위계성을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인정해 준 거야. 왜? 가치 문제 해결하려면 최상위의 가치가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게 인간의 존엄성을 덜 침해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뭐 할까요? 선택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대한 결과의 선택 결론이 있는데 지도상 유점 보십시오. 사실과 가치가 혼재된 사회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력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갈등 문제의 비출. 그럼 이것은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 내 주민 간의 갈등 문제예요. 맞죠? 이건 경인교대 문제를 재구성한 겁니다. 모의고사. 이게 지역 간의 갈등 문제라면 이렇게 나와야 돼. 노량진, 영등포. 노량진 수산시장 있죠? 우리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단 말이에요. 영등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 매립장 같이 쓰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땐 보상해 줄게. 그럼 노량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뭘까요?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 문제. 구분해야 돼. 알겠죠? 지역 내냐 지역 간이냐 이러한 것들. 요렇게 묻지 않으면 이게 뭘로 잘 물어볼까? 님비하고 핀피로 잘 물어봐요.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핵 폐기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 집에 1000km 밖에 있어야 되겠지. 시청은 어디? 시청은 대문 앞에 있어야 되겠지. 그쵸? 후자가 뭐야? 후자가 님비, 전자가 핀피.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핵 폐기물 처리장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것만 주고 님비냐 핀피냐 물어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지자체장들이 핵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려고 해요. 지역 주민은 뭐 할까? 찬성해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해. 자, 유치만 한다면 내가 집집마다 50억씩 줄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할까? 서로 싸웁니다. 반드시 핵 폐기물 처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 집 마당 앞에 있어야 돼. 이러면 뭐가 될까요? 이러면 무슨 현상이에요? 핀피가 돼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2번 문제 보십시오. 바스하바 셔미스가 보는 사회과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 관점에서 이 교수학습 활동은 뭐죠, 선생님들? 지도상의 유의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줄에 의사결정력을 높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바스하바 셔미스의 이 관점을 요구하고 연관지면 뭐가 될까?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 맞죠? 그리고 이것들에 관련 특징을 한번 골라보라고 그랬죠. 사유 가치나 전달의 정도는 약할까요? 강할까요? 이거 누구 중심이야? 가치 주입이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학생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약하겠죠. 그러나 가치의 분석과 탐구의 정도는요. 굉장히 높아요. 1, 4, 6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교수학습의 지도상이 잘못된 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평가지 제시했습니까? 평가 정도 3점, 2점, 1점. 방법이 뭐죠? 평정법 맞죠? 그리고 평가 항목 있습니까? 사실과 개념 중요합니까? 그렇지. 담장을 허무는데 어디까지 허물할 것인가? 그리고 잠정적인
가설이 있었습니까? 선생님, 지금 잠정적인 가설이다. 선생님,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떤 문제와 관련, 어떤 학습일까요? 탐구학습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뭔데? 여기는 그렇지, 논쟁 문제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잘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문제의 양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봐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 도움 안 돼요.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히 여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뭐 해야 되냐면 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B. B에 7번 문제 있습니까? 6번 문제. B에 6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지켜요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쌤 제시한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함께 지켜요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항상 이걸 떠올리십시오. 그냥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게 뭐지? 규칙이죠. 그럼 학급에 규칙이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선생님이 학교 가시면 자기 반의 규칙을 뭘로 정할래요? 차례를 뭐 할 때? 이제 밥 먹을 때 밥 차례를 잘 지켜라. 급식 차례를 잘 지키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규칙을 정했어. 그랬더니 철수가 차례를 안 지켜. 나와. 눈 감아. 배에 힘 줘. 이빨 물어 하고 뭐 할까? 때려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도덕교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시험은 이걸 주고 물어봐. 어떤 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했는가?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선배 중에서. 스키너 선배 아니에요? 같은 교육계에 우리 종사하는 사람. 이게 스키너의 강화 맞죠? 벌 강화 맞죠? 이게 행동주의야. 행동주의.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 모두한테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해. 야, 우리 반에 필요한 규칙이 뭘까? 다 한번 뭐 해보자. 토의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에 필요한 규칙 있죠? 요걸 누구한테 스스로 정하라고 할까? 우리 반 애들에게 정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인지주의적 접근 콜보기에 기초한 정의로운 학급 공동체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요즘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규칙이 있겠죠? 어떻게 정해야 될까? 우리 학교에 필요한 규칙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렇지. 우리 반에서 물어봐요. 우리 학교에 필요한 규칙이 뭔가? 그럼 각 반마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규칙이 있겠지. 그럼 이제 전교생은 몇 명이었죠? 몇백 명, 이제 열 받았네, 이제. 우리는 수천 명이죠. 이 많은 몇백 명의 애들을 어디에 모이라고 할까요? 강당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반에서 썼던 뭐가 있을까? 우리 학교에 필요한 규칙이 있겠죠?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라고 해요.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인 규칙을 뭐 할까, 이제? 상정해서 반드시 뭐 하자? 지키자고. 이게 바로 정의로운 학교 학급 공동체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이걸 떠오르면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선생님 이거야. 그 말은 규칙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있죠. 이 문화가 애들의 어디에 영향을 많이 준다? 도덕성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그겁니다. 콜보그가 도덕과의 선생님들 가장 임용고사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콜보그의 문제는 다 정기로만 나왔습니다. 후기가 안 나왔어요. 거기 일본의 네모 안에 굉장히 선생님들 많은 걸 투영되고 있습니다. 초기 접근법은 교실에서 도덕 딜레마가 토론이 실제 생활에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의 비추. 요게 초등교육과정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의 문제점을 쓰라는 거냐면요. 도덕교육에서 인지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쓰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점? 인지주의적 접근의 문제점. 혹시 이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살 빼야 돼 하면서 치킨 들고 있죠. 공부해야 돼 하면서 TV 앞에 있죠.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사고는 6단계야. 그렇지? 나눠 먹어야 하면서 행동은 1단계란 말이에요. 사고의 발달에 무엇을 보장하지 못하더라?
행동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초기의 도덕교육의 초점은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무엇을 발달시키자. 도덕성을 발달시키자고 말이야. 그러니까 단계의 상승 맞죠? 근데 정의로운 공동체를 제안했더라.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키부츠 방문을 통해 얻은 집단교 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한 무엇? 재해석이 있습니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뭐 기억나나요? 덕 윤리학의 시초 맞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도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이 디리켐입니다. 디리켐. 사실 이 디리켐 이 문제는 답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거 1번 저도 빈칸 뚫어놨지만 1번 못 써요. 이거 쓰라 그러면. 우리가 앞뒤 맥락을 통해서 쓴다고 그랬지만 이건 제가 교육론에 그냥 지문을 옮겨놓은 거고 왜 1위를 동그라미 했냐면 유일하게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이 디리켐입니다. 도덕과에서 출제 빈도 1번이 디리켐이에요. 이게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정 지도도 총론에 언급되어 있는 도덕교육학자 있죠. 최근 기출이요.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뭐 할까? 시험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올해 초등 문제에 뭐 나왔습니까? 이번에 나온 사람 혹시 기억나요? 아니, 같이 나왔었잖아요. 도덕. 나왔던 그 문제, 기출문제 학자. 그래도 피아제 또. 피아제만 나왔어요. 뒤 시험 문제가 지역화됐나요? 프로이드 나왔어 안 나왔어? 기출을 아직 안 봤구나. 자, 설명할게요. 지금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면 선생님들 마음속에 아주 본능적인 이드가 가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망가자. 이렇게 이드가. 그럼 에고가 뭐야? 에고가 참자.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와 불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누굴까요? 프로이드입니다. 우리가 졸릴 때 자버려요. 이드가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본능적인 사람들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뭐가 있을까? 슈퍼에고야. 선생님, 슈퍼에고가 뭘까요? 초자가 뭔데요? 난 이게 묻고 싶어. 우리가 초자, 슈퍼에고라고 하는 이게 뭘까? 한마디로. 쉽게 죄책감. 어렸을 때 몇 살 때부터 죄책감이 들었습니까? 우리 언니는. 몇 살 때 죄책감이 든 게 궁금해. 7살? 굉장히 늦었네요. 우린 보통 몇 살 때 죄책감이 들었습니까? 우리 선생님 몇 살 때? 7살? 이 이전까지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7세 이전에는 죄책감이 없었어.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5살 되면 엄마가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죠? 5살, 6살 되면. 그렇지. 잘하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게임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게임을 했어. 그럼 뭐가 형성돼요? 거기서 희열 느끼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죄책감. 그게 부모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발 너는 양심 좀 있어라.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제발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한 번씩은 들어봤죠? 그치? 이걸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초자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보통 초자는 몇 살 때 형성될까요? 몇 살 때? 이게 5에서 6살이야. 학계에 보고된 것. 우리 두 사람은 7살 때 굉장히 늦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를 도덕과에서 물어볼 때에는 슈퍼에고를 물어볼 수밖에 없지. 이게 양심이니까. 이게 올해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왜 설명했냐면 총론에 프로이드가 언급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근데 디리켐이 도덕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디리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디리켐 꼭 공부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 거기 밑에다가 디리켐이 말하는 도덕성에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꼭 써오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만 힌트를 주면 자율성.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답에 디리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리켐이 제시한 무엇? 도덕성이란 건 뭔가?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야. 디리켐은 개인을 강조했을까? 사회를 강조했을까? 그렇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리켐은 사실은요. 교육 사회학자입니다. 그럼
갈등 쪽을 많이 강조해, 기능 쪽을 강조했을까? 기능이야. 그것은 이겁니다. 도덕 교육에서 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얘가 단적인 예지만 우리 시골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범죄를 못 저지를까? 법 때문에? 법 이전에 뭐가 있을까? 얘 어디에 살고 누구 집 자식인데 사회 통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그만큼 뭐 할까요? 중요하다. 지금 굉장히 이게 뭐랄까?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앞집이 누군지도 모르죠? 가끔 이런 적 없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확 열렸는데 놀란 적 없어요? 우리 앞집 아줌마가 놀라면 화가 납니다. 절 보고 놀래요. 나 씩 웃으면서 앞집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교육과정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 가로 2번은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무슨 교육과정? 잠재적. 선생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2차에서도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잠재적 교육과정이 뭘까요? 아주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할까요? 이 상황. 오늘 제가 2시간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그쵸? 수업을 좀 듣고 있죠, 선생님들이? 듣고 계시면서 수업 끝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라니까 이 선생님이 뭐냐면 끈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교육과정일까?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육 과정에도 없어. 수업도 안 했어. 근데 학생이 은연중에 학습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육과정, 수업, 학습. 이 부분이 무슨 교육과정이다? 잠재적 교육과정.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학교 풍토나 문화, 분위기가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누구 앞에서만큼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돼. 누구 앞에서? 주장 선생님 아니야? 학생들 앞에서만큼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모범이 돼야 돼요. 왜? 얘들은 이것을 은연중에 뭐 하니까? 그렇지, 따라하니까.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끈기를 배워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식을 배워서 가야 돼. 여기 정의로운 공부에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거기 밑에 이런 학급 공동체에 참여해서 도덕적 논의를 규칙을 만들었어.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도덕적 판단력이라든가 긍정적인 도덕 문화를 뭐 할 수 있다? 신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7번 문제. 왜 이 부분을 제가 발췌했냐면 어차피 안전이라는 시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이 가장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진. 그렇죠? 작년에 안 나와서 또 밀고 있습니다. 지진이. 그냥 안전 쪽에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화산과 지진 파트죠. 그리고 3번 문제 있습니까? 3번 문제는 어떤 문제를 제가 기본 모델로 했냐면 초특 추시모집에서 증발과 끓음을 비교하는 문제 있죠. 그 문제의 형식을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현무암하고 뭐하고 화강하면 생성, 위치, 냉각, 속도, 결정의 크기, 색깔 있습니까? 생성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표 부분이냐, 지하, 깊은 곳이냐. 여기에 따라 선생님들 식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차이가 있겠죠. 왜 현무암은 어두워요? 무색 강물이 많을까? 유색 강물이 많을까? 무색이 많으면 어두워요? 유색이 많으면 어두워요? 빛의 혼합이 있고 색의 혼합이 있죠? 그럼 무슨 강물이 많으니까 밝을까? 무색 강물이 많으면 밝고 유색 강물이 섞여 있으면 색이 뭐예요? 어두워요. 이런 미술 수업이 돼버립니다. 이거 답이 그거예요. 이거 색깔이 어둡다 지금 밝다 있잖아요. 4번 문제 있습니까? 4번. 미술과에서 잘 나오던 말이에요. 선생님들 빛의 혼합, 색의 혼합. 아니 콘서트장 안 가봤어? 콘서트 하는데? 발음이 안 되네.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하죠? H.O.T 나오면 막 가서 보고 집사람도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그럼 거기 봤을 때 걔들 예를 들면 문희준이가 앞에 있으면 걔한테 빛이 쏘아주죠.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밝아지기가 확 보일 거 아니야. 그 빛의 혼합은 밝는 거란 말이에요. 색의 혼합은요. 그렇지, 어두워지는 거야. 요 문제 7번에 방가로 1번 있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문 뒤에서 선생님들 무슨 수업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발견학습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쵸? 발견학습 모형. 그럼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시된 자료를 통해 귀납적인 방법으로 개념을 형성, 일반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 보십시오. 탐색 및 문제파. 가가 뭐죠? 단계 가. 가가 뭐예요? 자료 지시 및 관찰 탐색. 나는요? 추가 자료 지시 관찰 탐색. 다는 규칙성 발견, 개념 정리. 그 다음 적용 및 일반화. 대충 뭐 그런 거 맞죠? 자, 이제 물어볼 거야. 가 단계에서 교사가 자료를 선택해 제시한 학생은 관찰 결과를 뭐 하더라? 기술한 거 맞습니까? 교사가 뭘 제시했나요? 지금 교사 기호 지연 있습니까? 있죠? 요게 지도안으로 쓸 때 이거 TS1, S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사가 발문했죠? 학생이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교사가 뭘 제시했죠? 화강암.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갱이가 가지고 있어요. 회색입니다. 나는 현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가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그러면 거기 2번 봐봐. 나 단계에서 가에서 사용한 자료를 다시 한번 탐색하게 함으로써 관찰 사례의 증가보다는 정교화된 관찰을 추구한다? 아니잖아요. 지금 현무암하고 화강암 종류를 달리했죠. 관찰 사례를 뭐 할까? 증가시켜야 됩니다. 나 단계에서는 가 단계에 제시한 자료와 정반대 자료를 버리면 지양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정례도 법례 다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봐요. 산성의 염기성을 섞는 걸 오늘 시험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뭐에다 뭘 섞는 걸 보여줘야 될까? 염기성의 무엇? 산성을 집어넣는 걸 보여줘야 돼. 반대를. 그래야지만 산성의 성질이 강해지고 있구나. 염기성의 성질이 약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추가 자료 제시에 뭘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 정반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수업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나 자료를 연결치 말아라. 맞는 말이에요. 실생활 사례를 뭐 할까?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적용 및 응용 발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잘못된 부분 선생님들 또 2번 문제 보십시오. 3번 이렇게 있었을 때 방금 지금 잘못된 부분은 제가 설명했었죠. 지금 가에서 가라에 대한 설명 잘못된 부분 방금 설명했고 2번 문제. 발견학습 모형의 특징에서 밑줄친 부분에 비추어서 교수학습 계획에서 잘못된 부분을 뭐 해라? 설명해라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최근의 문제 스타일입니다. 분명히 밑줄친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개념을 형성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나에서 교사는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화강암과 현무암을 제시해서 특징을 관찰하라고 했죠. 그러면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특징을 발견해서 정리하면 될까요? 화강암과 그 다음에 무엇? 현무암을 관찰 결과의 특징을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사는 화강암과 현무암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추론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밑에 방금 답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과학 지식도 해야 되고, 알겠죠? 수업 모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탐구학습 초특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8쪽. 8쪽에 8번 문제. 2번 다 썼나요? 이따가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조금이란 말이 붙었을 때 조금 이따가가 맞을까? 조금 이따가가 맞을까? 쌍시옷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오늘 집에서 숙제 분명히 해오십시오.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뭐가 맞는 표현인가 숙제해요.
직접 자기가 찾아봐야 돼.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네이버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 이게 요번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있어요. 있다가와 있다가의 차이. 그래서 놀이터에 만나 그늘이라고 있습니까? 한준의 일기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몇 걸음인지 세어보자라고 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요 문제가 지금 초과정 1학년에서 발췌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 선행 기출문제에 초특 그 추시 문제에 보면 낱말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까닭이 뭐냐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형태를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정확한 낱말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쓰라면 뭐라고 쓸래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사실은. 점수를 주게 한 거죠. 고민할 필요 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 자신의 마음을 잘 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있다가와 있다가의 차이 뭐가 있습니까? 있다가 조금 지난 뒤에 있다가 그다음에 있다가는 또 뭐야? 있다가 지금 머물다란 말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무엇? 경과했냐? 어느 곳에서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뭐 하더라? 머물다 선생님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조금 있다가 해버리면 있다가가 시간적으로 뭐야? 지난 뒤에잖아요. 같은 게 겹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가 있다가 밑에 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낱말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뜻. 방금 조금 있다가라는 뜻을 발견하려면 학교를 마치고 은찬이 어디서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은찬이와 함께 그네를 타다가 시소도 탔다 있죠. 먼저 무슨 문장을 봐야 돼? 앞뒤 문장을 살펴봐야지.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갈 말이 뭐였습니다? 앞뒤 문장의 뜻을 확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문장 직접 뜻을 확인해서 어울리는 낱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들 문제를 보시면 사실 오늘 제가 뭐 설명하는 거죠. 포인트는 사실 여기 문제도 문제지만 요 자료 있죠. 자료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꼭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나중에 제가 특강 계획은 어떤 특강이 있냐면 성취 기준이 가장 걱정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달에 그 3, 4학년 교과서를 받기로 해가지고 2015개정 교과서의 지문과 성취 기준 연결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특강 계획은 아직은 계획이에요. 정확한 아니고 잡히면 제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